안녕하세요. 주유리얼 에스테이트 조민수입니다. 오늘은 고토구 토요스에 나와 있습니다. 90년 전만 하더라도 매립지라고 불리는 이곳은 사실상 조선소로 운영되었던 곳인데 현재는 도쿄의 완성된 워터프론트 타운으로 자리 잡혔죠. 1937년 풍요롭게 번영하는 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토요스는 이시가와 조선소를 시작해서 개발이 시작되고 1990년대는 오피스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라라포트와 함께 대형 맨션들이 개발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바우라 공과대학이 들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토요스의 분위기를 띠고 있죠. 이곳에 가장 최근에 분양한 맨션이죠. 브란즈타워 토요스입니다. 제 뒤쪽으로 있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의 실내와 외부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사실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요스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그리고 젊은 남녀노소들이 많고 가족 단위가 있고 고소득자가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토요스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곳이 되었는지를 알려면은 1800년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에도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미 친화 조약입니다. 근데 이 일미 친화 조약 같은 경우에는 1853년에 크로훈의 내항이라고 해서 사실상 미국이 검은 배를 끌고 4척이나 들어와서 도착을 했던 게 카나가와현의 요코스카시입니다. 그쪽에 사실 도착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큰 선박을 끌고 4개의 배를 끌고 도착을 해서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게 하죠. 당시 막부는 긴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 패한 사실은 일본 지식인과 그리고 막부의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래서 페리 내항은 처음 알게 된 충격이라기보다는 두려웠던 서양의 군사력이 실제로 에도 앞바다에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부는 서양식 군함과 조선 기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막부가 미토항에 조선소를 설립을 지시했고 이것이 이시지마 조선소의 출발로 이어집니다. 이시가와지마 조선소가 실제로 거기 출발선이 토요스가 아니라 원래 추오구 미나토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출발을 하고 향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이런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1939년 매립지연터 토요스에 이시가와지마 조선소가 신식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곳에서는 호위함과 페리 등 다양한 선박이 건조기 되었고 조선업과 중공업 성장기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990년대에 조선 기능이 사실상 전부 다 없어지고 공장 부지는 광활하게 남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어떻게 또 씨앗이 된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토요스가 있는 것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라라포트이고 그 뒤쪽으로 있는 게 또 라라포트와 직결되어 있는 맨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토요스의 분위기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소 사업이 단순하게 우연하게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후쿠가 가문 중에 고상계라고 해서 3대 가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토번의 이바라키 현의 이제 지방군주이기는 한데 쪽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 혹은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또 이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게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쪽에 써 있는 IHI가 이시가와지마 조선소의 흔적이죠. 단순하게 페리항을 보고 조선소가 건립이 돼서 지금과 같은 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공장지가 철수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또 씨앗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연히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하에 진행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일본 그런 부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면 실제 조선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이 지금은 석착장으로 또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저기에서 만약에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은 도쿄역 니혼바시까지 2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도 뭐 이런 게 다 써있네. IHI가 이전 이시가와지마 조선소의 전신이거든요. 니혼바시는 약 25분, 그리고 아사쿠사는 약 30분, 1000원에서 1500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토요스인데 보시면 저 강 건너 보이는 타워맨션 3개 있죠. 이 3개가 사실상 이 다리 하나로 인해서 추오구와 그리고 모토구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동해 보시죠. 그리고 이 도쿄에서 정면에 보이는 곳이 라라포트인데 이 라라포트 규모만 엄청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라라테라스 미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라테라스를 소개했는데 거기 점포가 약 4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점포 수만은 약 180개, 어마어마하죠.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상점입니다. 한번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데크에는 이렇게 주말이면 공연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죠. 오늘 주말에 하는데 상황 어마어마한데요. 저도 종종 라라포트를 오고는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라라포트에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많은 곳도 많고, 그리고 쇼핑, 그리고 가구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시는, 혹은 일본에서 생활하셨으면 꼭 한번 가볼 만한 유니클로 혹은 무지르시, 이런 부분들도 다 있다 보니까 한번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라라테라스가 지역적에 있는 슈퍼라고 하면은, 라라포트 같은 경우에는 광역몰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또 이쪽에 지금 세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와, 엄청나다. 그죠? 여기서 보면 잘 보일 텐데 1층과 2층, 3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당, 푸드코트가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패션몰이 있고, 1층도 패션 잡화와 각각의 커피숍이나 혹은 식당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라라포트에만 있는 키자니야 도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쿄 1호점입니다. 도쿄 전역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오는 엔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곳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정성시가 되는 거죠. 키자니야라는 곳은 어린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한국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 토요스에 있는 곳이 전국 1호점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까지 가보겠습니다. 와, 왔는데 장난 아니네요. 역시 주말이 무섭게 무섭네요. 여기가 입장하는 곳인가 봅니다. 와, 엄청난데요. 한번 안에를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들어가 볼까 했는데, 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이런 데 와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키자니야 바로 옆에는 부바건프라고 해서 그 쉬림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도 여기 한 번씩 와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는데요. 네, 어반도쿠에 이어서 저희 토요스역에 또 도착했습니다. 어반도쿠에서도 역이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또 독립적인 역도 있다 보니까 한번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요스역에서 만약에 긴자까지 가더라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고, 또 유락초역, 오피스가 많은 곳 중에 한 곳인데 그쪽도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케부쿠로까지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거주자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네다까지, 그리고 나리타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신바시 혹은 오다이바도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유리카모메도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 많은 분들이 좀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의 액세스가 가장 편리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호토구, 토요스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추오구까지는 다리 하나 차이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추오구보다는 조금 더 평단가가 낮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뒤쪽에 보이는 이 토요스 센터 빌딩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조선소였던 이곳이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제1호 개발이 이 뒤쪽에 있는 토요스 센터 빌딩이고요. 이 센터 빌딩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맨션 러시가 일어나죠. 매립지다 보니까 도로도 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 제한 없이 높게 올릴 수 있는 타워 맨션들이 들어서게 됐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센터 빌딩인데 1992년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토요스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해안가 혹은 캐널 그 근처로 타워 맨션들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사실은 센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토요스가 개발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부지만 하더라도 약 8,000평, 그리고 연면적으로 치면 약 3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센터 빌딩에 만약에 오피스가 입점되어 있다고 하면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실 면적만 해도 약 6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뒤쪽에 보이는 SMBC 은행도 이쪽에 입점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개가 넘는 노선 중에 실제로 하루 이용자 객수 중에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여기랍니다. 또 개발이 33년 만에 모두 끝났고, 지금 이 역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약 21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스 뒤쪽으로는 KT 타워즈 토요스 자츠인이라는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준공된 스미토모 개발 분양인데요. 해당 물건도 분양 대비 지금 현 시세가 제법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이 물건을 왜 소개해 드리냐, 제가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오타니 선수가 임대 의뢰가 왔었어요. 그때 저희 임원이 물건을 안내했었는데, 그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당시에도 유명했던 오타니 선수가 살 정도의 지역이었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은 편안한 혹은 친근감이 드는 동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요스 역과 또 근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자 와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실내도 한번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쪽에 있는 또 타워 맨션이 두 동이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동이 이제 미츠이에서 지은 토요스 타워고요.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타워 맨션 또한 스미토모에서 지은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워 맨션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미츠이랑 또 스미토모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를 많이 선보이는 이 두 회사가 앞다퉈서 이렇게 분양을 했었고 완전 분양이 되었고 그런 분양도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 선착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한번 전달드리기 위해서 왔고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비바홈 홈센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곳 토요스에서 사신다고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스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육 학교입니다. 그 제 뒤쪽으로 있는 게 이제 토요스 초학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가 개교가 된 거는 1937년에 개교가 됐다고 합니다. 벌써 100년 가까이도 된 학교인데 그때 당시 어업과 부도 항이 가깝다 보니까 관련 종사자 혹은 노동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쪽에 많이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과는 되게 대조적이죠. 지금은 사실상 고소득층의 자녀분들이 참 많이 다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후카가와 다이고 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하나 폭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또 길 건너에서는 동일하게 토요스 니시 초등학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당시 토요스는 지금처럼 타워맨션이 즐비했던 곳이 아니라 부두, 창고, 공장, 조선소가 밀집한 산업지역이었던 거죠. 그랬던 곳이 이제 2000년 이후 토요스가 급격하게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영향으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고토구에서는 가장 큰 초등학교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토요스 쇼가쿠입니다. 그리고 토요스는 현재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고소득 맞벌이 가정 혹은 대기업의 직장인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역시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정 혹은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사교육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수가 많아 한 명 한 명을 좀 세심하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 사시는 분들도 되게 참 많으신데 특히 주재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한 대기업 주재원 분들 또한 지금 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과 환경이 참 비슷하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왕복 4차선 8차선 도로입니다. 이런 곳이 도쿄 도내에 잘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상 매립지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3년 4년 일본에 오셔서 재료하는 주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도쿄와 비교했었을 때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또 환경 또한 한국과 비슷하고 그리고 도심과 액세스 또한 접근성도 너무 좋다 보니까 꼭 한번 이쪽도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 일본에 처음 왔었을 때 여기에 물건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운 좋게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고 계셔서 1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토요스라는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파크 홈즈 토요스 더 레지던스라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너분이 소유하시고 있는 한 구획 세대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맡아서 현재 관리, 임대, 모집까지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렇게 투자 매물 물건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임대와 그리고 관리까지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 주일이까지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스 초등학교로부터 도보 5분권 내에 또 다른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스 니시 초등학교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인데요. 2010년에 개교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이제 타워 맨션 세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또 학교가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가 신설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토요스역에 대한 인구가 증가됐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뒤쪽으로는 또 금일 소개할 브란즈 타워도 보이네요. 그 수요에 맞게 자연스럽게 의료 시설 또한 필요로 하는데 바로 또 옆에 보시면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토요스를 대표하는 또 대학병원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성분과 아이에게 친절한 또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산부인과 등등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와 병원이 근접해 있고 또 금일 소개할 물건과 또 도보권 내에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입주자분들의 생활 편의성은 더욱더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대형 마켓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동해서 또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데? 그죠? 지금 복숭아가 철인가 봐. 그지? 복숭아 철이다 보니까 두 개에 한 600엔, 650엔 정도 하네. 그죠? 이거는 되게 당도가 높은가 봐. 계란을 보면 정말 여기도 좀 다양하게 또 있네요. 여기는 이제 10개, 6개 300엔이 안 하고요. 이건 10개인데 300엔이 안 하네. 우유 쪽 한번 보면, 여기도 보면 오시기뉴. 요게 지금 한 320엔이네요. 리터당.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아자부다에 갔었나요? 그때는 이게 한 팩당 400이 넘었었는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오소자이라고 해서 밥을 제외한 반찬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다. 그죠? 집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 밥이야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반찬 만들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가볍게 간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 가면은요 또 카페도 이렇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정말 생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물건 앞쪽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 브란즈 타워 토요스입니다. 어떠하신가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준공이 됐고 토큐라는 대기업에서 분양한 맨션입니다. 토큐 브란즈 역사상 가장 큰 세대수인 1000세대는 이 물건이 최초라고 합니다. 건물 외관 어떠하신가요? 일반 타워 맨션이랑 또 다르죠? 반복성을 갖기 쉬운 반면에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마치 테트리스 블록이나 몬디란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흑백과 어두운 색 이화학적 패턴이 대형 스케일의 건물을 시각적으로 전절히 분절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전체 하나가 거대한 디지털 아트나 또 조형물처럼 익히는 효과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암 대비를 통해서 3차원적 입체감을 좀 표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면으로 과감하게 돌출된 화이트톤의 발코니와 그리고 안쪽으로 깊숙이 물러선 다크그레이 혹은 블랙 계열의 구조가 명암 대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연광의 각도에 따라서 건물 표면이 시시각각 다르게 표출될 수 있는 부분 또한 본 물건의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요스 역과 도보 5분이고요. 지하 1층, 지상 48층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48층이면서 펜트하우스입니다. 청고만 해도 3m가 넘는다고 하니 저 또한 기대되는데요. 한번 실제 내부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건물 앞으로 왔고요. 오니까 입구가 세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비밀스럽게 보이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식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또 그 공간에 보시면은 정면에 또 파사드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위쪽에 설치된 캐노피가 있는데 양쪽으로 어떠한 거추장스러운 혹은 화려한 조형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연으로 되어 있어요. 조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집까지 들어가는 순간이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캐노피가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조를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서 편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그 1층 엔터런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면에 보이는 듯한 나무가 자연스럽게 다 조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루버 보십시오. 엄청난데요? 천장으로 시작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 루버를 보니까 나무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루버가 또 4층에 있는 메인 엔트런스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시죠. 네, 2층에 도착했습니다. 2층 건물이 사실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2층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용적률이 지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하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일본은 내진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비용 또한 천문학적이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2층, 상층, 지상층에 간혹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설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참 한국과 일본이 가까우면서도 다른 이유가 이런 환경 때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3층에는 주린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 주차장이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한 층이 다 주차장이거든요. 와,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바이크 주차장이에요. 자전거 주차장이 건물 외관이 아니라 건물 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건물 주변의 외관이나 조경에 대해서 전혀 방해가 없이 지금과 같은 유지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층 메인 엔트런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정면에는 엔터런스가 있어서 컨실트가 2명이 있고 일반적인 공용 부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밖의 내용에서도 좀 대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곳이 시선에 닿는 곳은 정말 나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약간 목재 패널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토요스 어반토크 쪽을 바라보는 뷰 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시선을 의식한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녹색인 부분, 그리고 하늘이 파랗고 또 그 토요스 강 혹은 스미다가가 눈앞에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토요스구나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이 4층에 있다 보니까 보십시오.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그죠? 전혀 방해받지 않죠. 그리고 4층에는 다양한 공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룸을 비롯해서 스타디어룸, 그리고 키즈룸, 히토니스룸, 란도리룸, 그리고 파소널룸, 그리고 컨소시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다목적 공유시설이 있고요. 게스트룸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박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파티룸 같은 경우에도 1시간당 1,000원 발생하니까 혹시나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은 사전에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층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와, 엄청난데요.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천장 보이시나요? 수백 개의 목재로 된 이제 루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뒤쪽은 또 반사되는 메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공간이 하나의 공간 혹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도 또 보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웅장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화면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빛이 잘 보시면 이런 게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들어오는 파사드의 입구에 따라서는 빛과 굴절되는 이 루버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까지도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연출 같은 경우에는 365일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나무 속 혹은 나무 안에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한번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미쳤는데요? 또 정면에 보십시오. 방금 전에 봤던 루버가 동일하게 또 정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루버 밑에서 하늘을 바라봤었을 때 반사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루버가 또 눈앞에 있으니까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층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천장과 그리고 측면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연속성을 끝까지 지고 여운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보십시오. 이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조차도 동일한 그 루버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표출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공간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금일 소개해드릴 48층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느 고급 레지던스와 좀 다른 점은 이 통로에 이렇게 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묵직한 것도 없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공간이 일반 통로인데 방금 것과 같이 그렇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으니까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또 다른 물건들이랑 또 다른 점은 이 브론즈 계열의 금속 패널과 그리고 또 어떻게 묵직한 다크네이비의 우드 계열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요 비대칭적으로 수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보면 토레스하고 하면 되게 세련된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냥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면에 보이는 니치가 저를 맨 처음에 환영을 해주고요, 양쪽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이 공간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니치에 있는 오브제 또한 어떻게 연출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공간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딱 들어왔을 때는 정말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습니다.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일관되게 하나의 천연 무늬목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대조적이게 그 밑에는 마블 형태의 천연 대리석을 통해서 약간의 밝은 톤이다 보니까 어두웠던 이 전면부와 하부의 밝은 면이 잘 만나서 조금 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정면에 피벗도어가 있는데, 이 피벗도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쪽에 시선이 간 것 중에 하나가 전면적으로 보이는 이 천연 무늬목에서 밝은 톤으로 또 시퀀스가 변경이 되거든요. 시퀀스가 이쪽으로 옮겨졌었을 때 양쪽으로 또 문이 떠 있는 듯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날이 밝아서 이제 양쪽 문 사이로 자연광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봤었을 때 이 니치 공간에서 양쪽에서도 지금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또 오른쪽을 통해서 보시면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선을 이동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네요. 네. 근데 진짜 양쪽이 자칫하면은 뒤에가 보이지 않게 그냥 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약간 이렇게 문 사이에 간격을 두니까 그 다음 공간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여기가 공용 공간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실내 보시죠. 역시 최상부에 낮게 청고가 우선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토요스에서 상징적인 토요스 센터 빌딩이 바로 앞에 있고, 저 멀리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네요. 그리고 도쿄역 토츠타워도 보이고 있고, 스미다가와까지 다 보이네요. 토요스역을 진짜 눈앞에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또 오른쪽을 보면은 저 멀리 디즈니랜드까지 보이는데요. 날이 조금 오늘 흐려서 그런데 맑은 날에는 저 끝에 치바까지도 보일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혹은 다른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도시뷰와 다르게 또 이쪽은 어떻게 보면 플랫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갑갑함이 느껴지지 않고, 저 멀리에 있는 스카이라인이 예술입니다. 네, 그러면 좀 실내에 들어가서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란즈타워 토요스 48층에 48층 소재치입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 돈 37억 원, 약 일본 돈으로는 3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전체 면적은 92제곱, 한국 평수로 치면 약 27평입니다. 총 ELDK이고요. LDK 같은 경우에는 약 22조, 그리고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9조, 그리고 서브룸 같은 경우는 6조에서 전체 27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제 하부장,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키친, 여기 키친 공간이 으뜸입니다. 이렇게 큰 키친 여태까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맨션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도 충분히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은 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언더싱크가 제 밑으로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트한 블랙 계열의 수전이 있다 보니까 한층 더 모더니즘 혹은 세련됨을 표출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는 크로에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부에는 이렇게 밀레 제품의 식기세척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카운터 키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수납 공간 과감하게 개방을 하면서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벽면 뒤쪽이 백스페이스가 다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부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운라이트가 있어서 공간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출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보셔도 다 수납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납이면 카운터 키친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스테인리스 후드가 있고, 하부에는 3구의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밑에는 가볍게 생선 요리하실 수 있는 그릴 또한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언더싱크 하부에는 디스포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분리하는 거 없이 바로 디스포저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키친에서 바라보는 다이닝, 그리고 리빙, 그리고 그 너머 전망까지 보시면은 정말 시원시원한데요. 그리고 청고가 우선 3m다 보니까 이 키친에서 저쪽을 바라보는데 이 공간의 웅장함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는 냉장고 넣는 공간인데 일반 냉장고보다도 충분하게 큰 냉장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구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꼭 한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시에 이동 공간, 그리고 넓이,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었을 때의 넓이 또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혹은 웜 그레이 톤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아까 보셨던 키친 위쪽에는 스톤으로 어느 정도는 질감이 나는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또 하부장에는 우드로 처리가 됐어요. 우드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이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키친 앞에 있는 이 공간 또한 지금 4인용 식탁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식탁을 조금 더 왼쪽으로 붙여서 여기에 있는 키친, 카운터 키친과 연결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넓은 키친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빙으로 왔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L자형 소파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갑갑한 감이 없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청고인 것 같아요. 메인 등과 또 키친 등이 저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우물정자로 되어 있고 높이가 약 3m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정장 바로 왼쪽으로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빛이 흐르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공간이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리빙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쪽이 이제 그 테레비 보드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일반 크로스가 아니라 약간의 매트한 소재 혹은 약간은 석재 느낌이 나는 그런 텍스처를 놔뒀다 보니까 또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이 무드등, 간접등 또한 공간이 한층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천장이 높은 반면 아마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단조롭지는 않아요. 약간의 단차가 있기는 해도 그래도 청고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선에 방해가 안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리빙에서 연결되는 이 발코니, 이게 정말 갑갑함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옆쪽으로는 이제 서브룸과 그리고 또 마스터룸이 있는데요. 그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니 더욱더 갑갑한 감은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8층이라서 모기나 해충이 올라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예비할 수 있는 아미도 모기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안심하시고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면에 봤었을 때 역시 48층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를 볼 수 있는 만안경을 가지고 혹은 드론을 날리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부터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48층에 대한 특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스터룸 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을 지날 때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소재로 이렇게 마감하니까 뭐가 좋냐, 이런 이제 홈 같은 것들이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되게 좋네요. 단조로우니까 통일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조입니다. 한국 평수로 치면은 4평 반이 되고요. 여기도 청고가 3m다 보니까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은 가로로 넓으면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이 청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소림의 울림이 이렇게 모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침대 사이즈만 해도 싱글 2개를 놔두고 그 가운데 가구를 놔뒀지만 충분하게 퀸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정사각형에 가깝다 보니까 가구를 배치하는데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하단보도 있고 또 마스터룸에서도 누군가가 외부인이 왔었을 때 응답을 할 수 있는 곳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 좋은 것 같고요. 침대 2개와 데스크를 놨는데도 이 정도의 공간감과 그리고 넓이가 나오니까 갑갑한 것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쪽, 지난번 저희가 하루미 쪽에 타워맨션, 물론 최상층 프리미엄 플로어였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수납이었는데 보십시오, 수납이 이렇게 놔줬습니다. 이 정도 수납이면은 두 부부가 혹은 두 가족이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리빙에서 나갔던 엔터런스가 여기 와서도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좋은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리빙에서 바라봤던 그 시선과 또 다른 시선이 가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조금 더 도쿄타워가 더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더 바다가 더 넓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리빙과 같은 공간 혹은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바닥 소재 또한 목재 텍스처로 마감을 했습니다. 질감이 매트하다 보니까 또 광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고, 벽지의 톤도 베이지 혹은 웜 그레이 톤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공간을 일관시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메인등 사이에는 또 간접등도 있는데 너무 메인등이 밝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간접등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어둡지 않고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에어컨도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시선이 방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 정말 좋네요. 보통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은 이 정도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큰 먼저 보이는 가구가 에어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대나 혹은 텍스트 혹은 전망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방인 서브룸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룸에 들어갈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 테슬이 정말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또 테슬이라고 해서 손잡이랑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고 생각이 또 들거든요. 정말 손잡기가 되게 편하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만졌었을 때 좀 지문이 묻는 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개인 공간이고 가족끼리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6조입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흔히 일반적인 면적인데 역시 청고가 잘 빠져 있다 보니까 6조 같지 않죠? 어디 되게 큰 공간에 들어간 느낌 안 듭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서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직사각형의 구조고 기둥이 없다 보니까 되게 가구 배치하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침대를 이쪽으로 놔두셨고요. 데스크 쪽을 이쪽으로 놔뒀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문 뒤에 있는 공간도 충분히 가구를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공간을 6조를 여기는 전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문 뒤에 예를 들어 이쪽 같은 경우에 충분히 손바닥에 공간이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모자른 수납은 침대 하단에 이용을 해서 공간을 데드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활용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공간이 모자르다고 하면은 저는 이 사이에 옷장이나 크로젯을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방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구가 먼저 보이는 게, 먼저 보여서 침대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습니까? 뭔가 릴렉스 하게 되고 좀 더 편안한, 어떻게 침대라는 키워드가 생각하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집 방에 들어왔었을 때, 집 안에 들어왔었을 때 눈에 보이는 가구가 조금 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크로젯 같은 경우에는 폭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리고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이 문 뒤로 배치함으로써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파우더룸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파우더룸 쪽에 도착을 하였고, 파우더룸 문이 슬라이드 형식이라고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런 부분들이 미닫이로 된다고 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과 혹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충돌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슬라이드 도어에 있었을 때는 조심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공간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 않으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코스트가 비싸죠. 근데 여기는 48층이다 보니까 또 저렇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이제 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하부장이 충분히 있으면서 손잡이가 없고 단조롭게 있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고, 전면에 3면 거울이 있는데 이 3면 거울조차도 되게 역장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수납이 있고, 이것도 되게 좋네요. 다른 맨션과 다른 점 하나가 하부에도 콘센트가 있고요. 그 위쪽에도 콘센트가 있어요. 여태까지 봤었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근데 안쪽 수납형 콘센트와 그리고 하부장에 열지 않아도 바로 설치할 연결이 가능한, 컨택이 가능한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 마감이 되는 게 원로무늬목으로 되어 있고, 안쪽을 봤었을 때는 마감이 기본적으로 되게 베이직하게 되어 있는데 안쪽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레이드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안쪽에 보이는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이 수납가도 같은 이렇게 단조롭게 표현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도 신경을 쓴 거는 조금 이 디자이너가 실제로
많이 이쪽에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베니트 뒤쪽으로, 세면대 뒤쪽으로는 세탁기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탁기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조금 더 무게감을 주는 공간으로 되어 보입니다.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마블 패턴의 타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청결감이나 혹은 중후감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회색 톤의 여기도 매트 질감의 석재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욕조 같은 경우에는 잭슨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잭슨사의 제품들을 보면은 일반 욕조랑은 좀 달라요.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 공간조차도 사실은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욕조와는 좀 다르게 사람이 들어가서 썼을 때도 충분히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레인 샤워도 있고, 레인 샤워의 수전 같은 경우도 그로에 조금 전에 저희가 리빙에서 봤었던 같은 사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반 레인 샤워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공간 또한 조금 더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건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틱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용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 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경을 많이 썼다 생각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보통 욕실에서 나올 때 한 손만 잡고 나오면 다른 한 손이 또 어떻게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또 잡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실에 들어갔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를 잡고 나오시면서 한 손으로도 더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신경을 쓴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또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성인 남성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공간에 안쪽에도 콘센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마음껏 다이아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반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 통째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쪽에 가구, 혹은 스타일러,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타일러 같은 거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런 공간 보면 와인 생각밖에 안 나다 보니까 와인 셀러를 놔두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관 쪽에서 리빙으로 가는 곳 중에 사실상 레스트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되게 잘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여기만 보면은 레스트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세련되게 잘해놓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면은 탱크리스의 변자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또 상부장이 있네요. 그래서 충분히 수납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저는 넓어서 되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단에도 여기에는 이제 수건을 걸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부에도 약간의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조금 더 연결시키는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현관으로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현관에 들어왔었을 때 니치의 시선을 다 뺏겨서 사실상 여기 옆에 있는 이 거울을 설명도 못 드렸네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시즈닝 크레젯이고, 그 왼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을 거울을 통해서 조금 더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공간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럼 한번 또 옆에 시즈닝 크로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방이네요. 방. 예, 엄청 넓은데요. 최근에 봤던 또 크로젯 중에서도, 그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을 기역자 형태의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 한 다다미 한 장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 들어갈 정도의 면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되는 거는 수트케이스, 그리고 뭐 보드, 골프채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혹은 부부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 이쪽으로 피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쪽에도 수납이 있었어요. 여기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너무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뭘 쓰고 또 저 공간에는 뭘 쓰지 라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와 또 같이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다르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의견들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48층의 뷰와는 또 반대쪽 뷰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정면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저 브론즈가 한번 더 환대를 해주는 것 같고 그 자연광이 자연스럽게 반사되면서 시선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엄청나네. 저기 보시면은 레인보우 브리지 뷰랑 그리고 도쿄 타워 뷰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즈까지 다 보이네요. 그리고 진짜 토요일수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죠? 도쿄역을 비롯해서 긴자, 신바시 그리고 미나토구가 전반적으로 다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녁에 와서 가볍게 또 바나 식사를 또 음식할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저녁 5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보면 괜찮은데요? 그러면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은 토요스에 위치한 그란타워 토요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하셨나요? 90년대에 사실상 조선소로 사용됐던 부지가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완성된 도시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5분이면은 역과에 근접해 할 수 있고 또 5분이면은 바로 앞에 라라포트라는 대형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눈앞에는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블록 내에는 병원까지 있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기대 수요가 되고 여기에 토요스미선이 2024년 착공을 마치고 2030년대 중반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동네에 수요가 계속 더해지는 구조라는 것, 오늘 그 의미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해당 물건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주유리얼 에스테이트 앞까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희 다음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